이름이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느끼는 슬픔이 아닙니다.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다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모여 오래된 사진을 나누며 예시하기를 나누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상실의 슬픔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든 간에. 아니요. 이름이 없는 슬픔은 작고 순수한 아이가, 앞날이 창창했던 아이가, 자라서 사랑에 빠지고 언젠가 흰머리가 생기고 손자 손녀를 품에 안을 수도 있었던 아이가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온몸을 조여오는 그런 슬픔입니다. 사고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운명이나 불운도 아닌 그 아이를 가장 지켜줬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의 의도적이고 계산된 그리고 끔찍한 결정으로 인해 그 슬픔이 2021년 12월 조지아주 콜럼버스와 엘라베마주 피닉스 시티를 뒤덮었습니다. 그 슬픔을 코리 홀랜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이름, 카마리 홀랜드. 2021년 12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한 주소에서 910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의 목소리였고 5살 난 딸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침 5시 50분쯤 잠에서 깨어보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였죠. 이웃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린 문과 사라진 아이뿐. 콜럼버스 경찰서가 신고를 접수했고 몇 시간 만에 수사는 주 경계를 넘게 됩니다. 5살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생. 그러니까 카마리 홀랜드는 그 910일 신고가 들어오기 불과 3주도 채 안 된 시점에 5번째 생일을 막 축하한 참이었습니다. 촛불을 불고 아마도 얼굴에 케이크를 잔뜩 묻힌 채 자신의 세상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려 한다는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 나이의 아이들은 위험이나 배신 같은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좋아하는 인형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마카로니 치즈가 적당한 온도인지, 토요일 아침 만화가 아직 하는지 같은 것만 생각하죠. 카마리는 5살이었습니다. 어른들이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아직 믿었던 나이. 그 월요일 수사기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러셀 카운티 보안관 히스 테일러와 부하 직원들이 신속하게 참여했는데 피닉스 시티가 채터우 치강을 사이에 두고 콜럼버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수사관들이 이미 엘라베마주 경계 안쪽에 이전 주소지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관들은 이름, 전적, 그리고 위치를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라베마주 피닉스 시티의 그 버려진 집에 도착했을 때 과거 37세 남성 제레미 트레메인 윌리엄스가 살았던 그 빈 건물에서 어떤 법 집행관도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아이는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끈으로 목이 졸린 채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죽기 전에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테일러 보안관은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 상황으로 보아 성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때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절제되고 조심스럽게 선택된 그 말들은 그 건물 안에서 5살 아이에게 가해진 끔찍함의 전부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제레미 윌리엄스는 같은 날 피닉스 시티의 밤부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버려진 집에서 약 9마일 떨어진 곳이었어요. 체포 당시 삼촌도 모텔에 함께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삼촌이 관련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윌리엄스는 구금됐고 화요일 오후가 되자 엘라베마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사건을 맡게 된 국선 변호인은 즉시 함구령을 신청했고 데이비드 존슨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윌리엄스는 러셀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910일 신고는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카마리 홀랜드가 발견됐고 다음날 지역 사회는 그 아이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에서 더욱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저 끔찍한 범죄에서 미국 남동부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아동 배신 사건 중 하나로 바꿔놓는 무언가가 제레미 윌리엄스는 혼자서 카마리 홀랜드를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그에게 넘긴 것이었으니까요. 그 누군가는 바로 아이의 친엄마였습니다.
이 사건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야 합니다. 카마리 홀랜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법정 증거물로서가 아니라, 기소장에 적힌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상이 필요했고 그 세상 속에서 자라날 자격이 있었던, 완전히 살아 숨쉬던 작은 인간이었습니다. 카마리 홀랜드는 2016년 11월 23일 조지아주 콜럼버스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가족, 그리고 그녀를 알았던 이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모든 것에 따르면 그녀는 5살짜리라면 누구나 바랄 법한 모든 것을 갖춘 아이였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그 나이의 아이들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고 아직 예측 가능하고 판에 밝힌 것이 되어버리기 전에 그런 나이에 윌리엄스의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증언한 첫째 사촌은 카마리 홀랜드만큼 많이 웃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소한 한 가지 사실, 한 아이가 또 다른 작은 아이의 미소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법률 용어와 법의학 증언을 뚫고 곧장 가슴에 꽂혀서 우리가 잃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카마리에게는 남자 형제가 셋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 한 TV 인터뷰에서 카마리가 자신의 유일한 딸이었고 아들 셋과 카마리가 있었다고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존재했던 깨지고 심각하게 기능 장애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도 카마리 홀랜드는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5살이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의 말에 따르면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없습니다. 아버지 코리 홀랜드 시니어는 그녀를 깊고 완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가 딸의 죽음 이후 공개적으로 한 모든 말, 그가 뱉은 모든 단어에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2024년 4월 배심원단이 제레미 윌리엄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코리 홀랜드는 러셀 카운티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흡수하면서 어떤 부모도 들어서는 안 될 딸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재판 내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마리가 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동등하게 가슴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카마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는 콜럼버스 레저 인콰이어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화려한 추모도 없고 꽃다운 언어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저 슬픔에 발가벗겨진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그녀가 소중했다고 세상에 말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카마리의 삶은 짧은 5해 동안 격동이 없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함께 살지 않았고 집안 환경과 양육권을 둘러싼 상황은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특히 한 부모가 안전한 양육을 방해하는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 그렇듯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카마리의 아버지 코리 홀랜드는 그녀의 삶에서 더 안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재판 과정의 법원 기록과 증언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다양한 시점에서 양육권이 공식적으로 그에게 부여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양육권 조정의 세부 사항, 인적 자원부 개입, 그리고 그녀를 더 안전하게 지켰어야 할 아동 복지 사례의 반복되는 변동. 이 세부 사항들은 카마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부 사항들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요. 카마리의 성격, 개성, 영혼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주로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녀는 5살짜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아이였는데 그 나이에 아이들이 그러하듯 그 나이엔 일상도 여전히 비범하니까요. 생일 케이크는 비범합니다. 화창한 오후도 비범하죠. 안겨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비범합니다. 세상이 카마리 홀랜드에게 일상이 될 기회가 채오기도 전에 세상은 통째로 그녀에게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녀는 2021년 11월 23일에 5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2일 200명이 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장례식에서 그녀와 작별을 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러셀 카운티 보안관 히스 테일러와 수석 부검사 릭 첸 씨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다뤄온 두 법 집행관이 그 뒤에 있는 아이를 기리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카마리의 큰외 삼촌은 그 200명 앞에 서서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습니다. 악이 우리 지역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악이 우리 가족을 덮쳤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막 껐던 5살 아이가 3주 후에 죽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완화 상황도,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인간적인 이유들이. 그리고 그것들은 그녀의 편이 되어줬어야 할 사람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카마리 홀랜드가 2021년 12월 12일 밤에서 13일 이른 아침 사이에 어떻게 엘라베마주 피닉스 시티의 그 버려진 집에 있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살고 있던 환경과 그녀를 돌봤어야 할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리스티 마리 시플은 크리스티 호스킨스라는 가명도 사용했으며 카마리의 사망 당시 35세였습니다. 카마리의 엄마였죠. 그리고 그 12월 밤을 앞선 몇 년 동안 그녀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불안정과 약물 남용, 그리고 카마리가 살해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린 반복적인 행동 패턴의 모습입니다. 공식 기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크리스티 시플은 엘라베마에서 자녀 중 한 명을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엘라베마주 화학적 위험 노출법에 따른 중범죄로 태아를 포함한 아이들을 위험한 물질에 노출시킨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불과 1년 후 그녀는 또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중범죄 화학적 위험 노출 혐의. 이번에는 자녀 중 한 명을 마약에 노출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2년 연속 마약으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2건의 별도 중범죄 기소. 두 혐의 모두 2021년 12월 카마리의 사망 당시 여전히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류 중, 미해결, 법적으로 활성화된 상태. 그럼에도 시플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복지와 안전을 담당하는 주기관인 엘라베마 인적자원부는 시플의 마약 남용과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의 재판에서 DHR 직원이 증언하기를 해당 기관은 실제로 이런 신고들을 받았고 가족 사례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증언은 카마리의 양육권이 아버지 코리 홀랜드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또한 이 양육권 조정이 이루어진 후 홀랜드가 법원 조정을 위반하면서 시플이 아이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는 것도 파악했는데, 이로 인해 DHR은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다시 그들의 보호하에 두었다가 홀랜드에게 돌려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법적 불안정의 틈을 만들어냈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양육권 조정에서 이런 반복적인 변동은 빠르게 메우기 어려운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플과 제레미 윌리엄스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테일러 보안관은 카마리 살인 이후 며칠 내에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했으며 시플과 윌리엄스가 살인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카마리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집, 그 후 비워진 피닉스 시티에 버려진 건물에 이전해 살았습니다. 시플은 윌리엄스와 성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윌리엄스는 시플에게 어떤 관계도, 어떤 모성 본능이라도 있었다면 모든 관계를 끝냈어야 할 요청을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시플에게 5살짜리 딸과 성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시플은 동의했습니다. 법원 기록과 그녀가 나중에 유죄를 인정한 혐의들에 따르면 시플은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윌리엄스가 카마리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법원 기록은 시플이 이 $500의 홀랜드를 윌리엄스에게 팔았다고 명시합니다. 일부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법원 절차를 인용한 이 사건의 위키피디아 항목을 포함해 최종 합의 금액이 협상 끝에 낮아졌을 수 있으며 돈이 실제로 지불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제시합니다. 최종 금액이 어떻든 또는 실제로 돈이 오갔든 그렇지 않든 법적 사실적 핵심은 명확합니다. 시플은 금전을 위해 자신의 딸을 인신매매하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1급 인신매매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에 대한 법원의 기록이 중요한 기록입니다. 2,500달러. 윌리엄스가 결국 지불했든 안 했든 그것이 시플이 그 협상에 들어갔을 때 딸의 가치라고 생각한 금액이었습니다. 카마리의 안전에 그녀가 매긴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그녀는 그 계산의 완전한 법적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제레미 트레메인 윌리엄스는 아무 데서나 나타난 게 아닙니다. 포식자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러셀 카운티 보안관 히스 테일러가 기자회견에서 윌리엄스를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여러 번 받은 긴 전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을 때 그는 과장을 위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카마리 홀랜드의 죽음보다 최소 16년 앞서 시작된 여러 주에 걸쳐 수십 년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기록된 다중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레미 윌리엄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5년 1월, 제레미 윌리엄스는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 바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 노스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근 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현역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우디아 트레니스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갓난딸이었습니다. 나우디아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고 숨쉬고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기엔 이 세상에 나온 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노스폴 경찰서 수사관들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둔기에 의한 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결국 사인을 불분명으로 판정했으며 특히 윌리엄스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 수용을 거부하고 경찰 인터뷰에 협조하지 않은 후에는 기소를 진행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용의자가 협조를 거부할 때 이런 초기 단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바탕으로 할 때 사망을 타살이 아닌 불분명으로 분류한 결정은 윌리엄스가 무고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가용 증거의 한계에 따른 절차적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16년 동안 서류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우디아 트레니스 윌리엄스는 서류가 제출된 지 한참 후에도 수사관들이 집에 들고 가는 그런 사건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다 2021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카마리 홀랜드 살인 혐의로 엘라베마에서 체포되자 알래스카 당국은 즉시 나우디아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노스폴 경찰서장은 뉴스 매체 WRBL에 윌리엄스가 2005년 죽음의 주요 용의자이며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12년 12월 카마리의 살인으로부터 1년 넘게 지나 페어뱅크스 대배심은 나우디아가 죽은 지 17년이 지난 후 그녀를 죽인 자신의 갓난딸 살인으로 제레미 윌리엄스를 2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WRBL의 보도를 통해 윌리엄스가 나우디아를 죽인 것을 인정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는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죽은 이유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아기가, 한 달 된 아기들이 우는 방식으로 울고 있었는데 친아버지가 그 이유로 아이를 죽인 겁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정과 대배심 기소 사이에 지나간 16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9년 엘라베마주 러셀 카운티에서 제레미 윌리엄스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사건은 3년 동안 법원을 오갔습니다. 2012년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결백이 증명된 게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그 특정 시점, 그 특정 법정에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은 법적 결과이지 반드시 사실적 결과는 아닙니다. 그 혐의들에 더해 테일러 보안관은 또한 윌리엄스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별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관들이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없어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가 있었습니다. 카마리 홀랜드가 살해되기 불과 4개월 전인 2021년 8월, 주 기록에는 같은 이름의 남자가 그달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 및 아동잔혹 행위로 계류 중인 혐의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이는 윌리엄스가 카마리의 죽음으로 이어진 시플과의 합의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동안에도 여전히 해당 지역의 아이들에게 위협이 됐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 혐의는 2021년 12월 카마리가 죽었을 때도 여전히 계류 중이었습니다. 카마리의 살인 혐의로 체포될 당시 윌리엄스는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테일러 보안관의 수사관들은 초기 기자 브리핑 동안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의 전력에 관한 다른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알래스카에서의 의심스러운 영아 사망, 2012년 엘라베마에서의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별도의 사건, 그리고 2021년 8월 조지아에서의 계류 중인 폭행 및 아동잔혹 행위 사건, 10년 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심스러운 범죄로 법적 위험에 드나든 남자, 등록부에 없음, 적극적인 감독 없음, 조지아주 콜럼버스와 엘라베마주 피닉스시티 지역에서 자유롭게 생활 중, 체포 이후 몇 달에 걸쳐 윌리엄스에 대한 2건의 심리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두 평가 모두 그가 정신적으로 유능하다고 결론 지었으며 이는 카마리 살인 당시와 재판 절차 당시 모두에 해당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명의 독립적인 평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소된 책임 능력도 없었고 정신과적 항변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들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제레미 윌리엄스 같은 범죄자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독특한 패턴이 아닙니다. 전국에 걸쳐 아이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전력을 파고들면 이전 사건들, 이전의 의혹들, 유죄 판결이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이전 사건들이 발견됩니다. 입증 책임은 핵심적인 이유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 무죄 판결 또는 단순히 흐지부지된 사건들을 통해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을 더 이른 시점에 사회에서 격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과 우리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윌리엄스는 카마리 홀랜드를 죽였을 때 37세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10년 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심스러운 범죄로 법적 위험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시플 안에서 그는 정확히 그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밤에서 13일, 이른 아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순간에 실패당한 그 일에서 살아남지 못한 5살 아이라는 이해와 함께 이 섹션의 모든 사실은 법원 문서, 재판 증언, 법의학 증거, 그리고 확인된 법 집행 기관 설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날 밤의 사건들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12월 12일 이전에 윌리엄스는 시플에게 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카마리에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합의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강요된 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획, 조율, 그리고 자녀를 지키려는 모든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의 중단을 필요로 한 협상된 거래였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밤, 카마리 홀랜드는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거주지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약 9마일 떨어진 엘라베마주 피닉스 시티를 넘어 이동됐습니다. 윌리엄스가 한때 거주했던 버려진 집으로 데려가졌습니다. 그것은 윌리엄스가 떠나온 삶의 잔재만 남은 빈 건물이었는데 그 특정한 밤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윌리엄스는 카마리를 강간했습니다. 학문 선교와 구강 선교를 저질렀습니다. 5살 아이에게 이런 행위들을 저질렀고 모든 행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했습니다. 또한 카마리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복용시켰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독성학 분석을 통해 확인됐고 법의학자 데이비드 라이드 제프스키 박사의 법정 증언에서 제시됐는데 이는 윌리엄스가
단순히 이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게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먼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5살짜리 소녀, 몸 안에 강제로 집어넣어진 필로폰과 함께 버려진 집안에서 윌리엄스가 그녀에게 약을 먹이기로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수사관들이 그의 행동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 파악했으며 대부분은 그것이 그녀가 효과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동의할 겁니다. 성적 학대와 촬영 후 제레미 윌리엄스는 끈으로 카마리 홀랜드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3주 전에 생일을 축하했던 5살 아이, 끈으로 목이 졸려 버려진 집에서 자신을 그 살인자에게 팔아넘긴 바로 그 사람, 세상에서 누구보다 그녀를 지켜줬어야 할 사람에 의해,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윌리엄스는 계속했습니다. 법원 문서와 시신 훼손 혐의, 윌리엄스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들 중 하나인 이것은 그가 그녀의 사망 후에도 카마리의 시신에 추가적인 성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 행위들도 촬영했습니다. 1819 뉴스 보도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윌리엄스는 카마리가 사망한 후 강간하고 학문 성교하는 자신을 촬영했다고 확인합니다. 모든 행위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기기로 기록됐습니다. 12월 13일 이른 시간, 어느 시점에 윌리엄스는 떠났습니다. 그는 피닉스 시티의 반부 모텔로 갔고 거기서 결국 발견되어 체포됐습니다. 카마리는 버려진 집에 남겨졌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떠나간 채, 그리고 조지아주 콜럼버스로 돌아와서 12월 13일 아침 약 5시 50분에 크리스티 시플은 911에 전화를 걸어 딸이 없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크리스티 시플의 911 신고는 2021년 12월 13일 아침 약 5시 5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급구조 대원들에게 잠에서 깨어났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5살 난 딸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마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얄팍한 이야기였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얄팍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겨울 아침 새벽에 5살에 외부적 촉발 없이 혼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든 아이가 그냥 혼자 깨어나서 문을 열고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는 걸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서가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닉스 시티가 주 경계선 바로 맞은편에 있어 콜럼버스와 주민들이 채터우치 밸리라고 부르는 광역 도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셀 카운티 엘라베마 당국도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히스테일러 보안관과 부하 직원들이 일찍부터 참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정보를 모으고 가용한 실마리들을 잡아당기면서 제레미 윌리엄스를 주요 용의자로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시플과 이전 관계가 있었고 수사관들은 피닉스 시티에서 그와 연결된 이전 주소지, 한때 그의 거주지였다가 이후 비워진 그 빈집을 알게 됐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그 주소지로 갔을 때 법 집행관들이 남은 커리어 내내 안고 가는 그 발견을 했습니다. 카마리 홀랜드의 시신은 시플이 911 신고를 한 지 몇 시간 후인 12월 13일 밤 버려진 집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끈에 의한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현장 증거는 그녀가 성적으로 학대당했음을 나타냈습니다.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수사기관은 범죄 현장에서 약 9마일 떨어진 반부 모텔에서 윌리엄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구금됐고 자본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과 하루 후인 화요일 오후 910일 신고가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그는 러셀 카운티 법정에서 데이비드 존슨 판사 앞에 섰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사건에 개입해 즉시 함구령을 확보하며 사건에 직접 관련된 이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보안관은 함구령이 완전히 발효되기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략하고 신중하게 발언했습니다. 카마리가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버려진 집에서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으로 보이며 현장은 성적 학대를 나타낸다고 확인했습니다. 윌리엄스가 구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회의실에 모인 취재진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동기는 분명히 성적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리고 용의자는 아동 피해자와 관련된 최소 3건의 다른 사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라고
5살이 살해된 지 하루 만에 카운티 보안관이 전달한 그 발언은 그냥 흘려넘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테일러 보안관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와 기록에 이 남자는 전력이 있고 카마리 홀랜드는 그 안의 최악의 충동과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으며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12월 12일보다 훨씬 앞선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콜럼버스와 피닉스 시티는 깊이 연결된 도시들입니다. 5살 소녀가 빈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슬픔은 공동체적이고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카마리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그녀의 사진을, 자신들의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아직 날 것이고 즉각적이었던 그 순간, 수사관들은 이미 크리스티 시플의 이야기의 실타래를 잡아당기고 있었고 그 실들은 직접적인 조사하에서 매우 빠르게 풀려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카마리 홀랜드의 시신이 발견된 후 약 2주 동안 크리스티 시플은 공개적으로 슬픔에 잠긴 엄마로 존재했습니다. 910일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없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포 전에 이 사건을 따라간 모든 이들의 눈에 그녀를 규정짓게 될 무언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뷰를 한 겁니다. WTVM과의 인터뷰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자녀를 잃은 사람의 날것의 감정을 가진 채 시플은 카메라 렌즈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예요.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애는 내 삶이었어요. 나는 매일 그 애를 위해 살았어요. 그 애는 내 유일한 딸이었어요. 나한테는 아들 셋이랑 그 애가 있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엄마의 역할을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설득력 있게 수행했습니다. 카마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정확히 알면서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의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만든 게 그녀였기 때문에 카마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데려가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뒤에서 수사관들은 표면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로, 기록으로, 금전 추적으로, 윌리엄스, 시플 관계에 드러나는 그림으로, 그리고 그냥 혼자 밤속으로 걸어나간 아이의 이야기에 단순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카마리의 마지막 시간에 세부 사항들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카마리의 시신이 발견된 지 꼭 2주하고 하루 후 크리스티 마리 시플은 엘라베마에서 제기된 혐의로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유괴 과정에서의 중범죄 살인, 강간 과정에서의 중범죄 살인, 학문 선교 과정에서의 중범죄 살인, 3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엘라베마로의 자발적 인도에 동의했고 러셀 카운티로 이송됐습니다. 러셀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월터 그레이 앞에 출두했고 판사는 보석 없이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9일 공식 혐의들이 확인되고 기록에 기재됐습니다. 2022년 3월 러셀 카운티 대배심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윌리엄스와 시플 모두를 공식 기소했습니다. 시플의 기소에는 3건의 중범죄 살인과 2건의 인신매매가 포함됐습니다. 혐의들은 검찰이 그녀가 무엇을 했고 왜 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냈습니다. 시플 체포에 대한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집에 침입해 아이를 데려간 낯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엄마였습니다. 생물학적 법적 정의에 의해 카마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 지역 사회가 안고 있던 슬픔은 분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시플 체포 이후 몇 달 동안 코리 홀랜드의 반응은 슬픔이 너무 커서 더 나아가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 가끔 절제하는 방식으로 절제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카마리의 사망 4개월 후 홀랜드는 공개 성명에서 시플과 윌리엄스 2사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시플이 딸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성적 의무를 신뢰했던 모든 이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한 일로 인해 시플도 윌리엄스도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이 일의 어떤 부분과도 화해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칠 수 없는 열린 상처 한가운데 앉아있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수사관들이 무엇을 수집했는지에 대한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카마리 홀랜드 사건의 증거는 자본살인 수사의 기준으로 볼 때 비범하게 강력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스스로를 촬영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은 그것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든 수사관들이 그 버려진 집 안에서 저질러진 모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영상이 복구되고 분석되고 보존됐습니다. 카마리 홀랜드에 대한 성적 학대와 강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후 시신에 저질러진 행위들을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가해자자 신의 손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깊이 불안한 방식으로 자신의 기기로 자신의 범죄를 직접 기록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에 대한 증거적 사건을 거의 난공불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카마리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도 증거 패키지의 일부였습니다. 그 영상은 2024년 4월 재판 중 벨시몬단에게 제시됐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법의학 증거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라이드제프스키 박사가 실시한 부검은 사인과 사망 방식을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냈습니다. 끈에 의한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 사망 방식은 타살. 라이드제프스키 박사는 성적 학대에 부합하는 외상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독성학 보고서는 재판 증거가 이미 확인한 것을 확증했습니다. 카마리의 혈액에서 사망 당시 필로폰과 암페타민이 검출됐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증거 본체가 입증한 바와 같이 윌리엄스가 그녀에게 마약을 강제로 복용시킨 것과 일치했습니다. 윌리엄스에 대한 혐의들은 그가 한 일의 전체 범위를 반영했습니다. 4건의 자본살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자본살인, 1급 강간 과정에서의 자본살인, 1급 유괴 과정에서의 자본살인, 1급 학문 선교 과정에서의 자본살인, 추가적으로 각각 한 건씩의 학문 선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을 포함한 음란물 제작, 인신매매, 인신매매 공모, 시신훼손, 사건의 알래스카 차원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2021년 12월 윌리엄스 체포 후 노스폴과 페어뱅크스 당국은 나우디아 트레니스 윌리엄스의 2005년 사망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022년 12월 페어뱅크스 대배심은 나우디아의 사망과 관련해 윌리엄스를 2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WRBL 보도는 윌리엄스가 그녀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카마리의 살인으로부터 1년 넘게 지나 알래스카에서 내려진 그 기소는 17년 동안 많은 이들이 의심해온 것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인정이었습니다. 나우디아 트레니스 윌리엄스는 불분명한 영아 사망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러셀 카운티 수사관들은 알래스카 당국의 재수사를 돕기 위해 2022년 7월 알래스카로 직접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2개의 별개 주, 2개의 별개 사건, 그 두 사건의 중심의 한 남자. 2022년 10월 윌리엄스는 러셀 카운티에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새로운 기소에는 또 다른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학문 성교, 성적 학대가 포함됐습니다. 그 사건의 타임라인과 세부 사항은 공개 문서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소는 2021년 12월부터 법 집행이 시사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레미 윌리엄스는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아동 피해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2건의 심리평가가 완료됐고 2평가 모두 윌리엄스가 정신적으로 유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재판이 다가오면서 윌리엄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판사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오든 그것을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제레미 윌리엄스는 여러 건의 자본살인, 강간, 인신매매, 시신방해, 강간 및 학문 성교 행위 녹화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인정들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엘라베마법에 따르면 자본 사건에서의 유죄 인정조차도 처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형은 오직 배심원단만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윌리엄스는 재판에 가게 됩니다. 제레미 트레메인 윌리엄스의 자본살인 재판은 카마리 홀랜드의 사망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2024년 4월 엘라베마주 러셀 카운티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 전신문, 심리평가, 함구령, 그리고 법적 공방의 인연. 코리 홀랜드가 딸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인연. 그 버려진 집 안에서 일어난 일에 무게를 짊어진 지역사회의 인연. 배심원단 선발은 4월 8일에 시작됐습니다. 재판 자체는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데이비드 존슨 판사가 주재하고 수석 부검사 릭 첸 씨가 검찰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의 절차적 입장은 특이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유죄 인정들은 그의 서면 진술에 인증된 사본을 포함해 배심원단에게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배심원단은 전체 증거를 듣고 적절한 처벌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증언 첫날, 배심원단에게는 윌리엄스가 그 버려진 집안에서 직접 촬영한 휴대폰 영상이 제시됐습니다. 살아있는 카마리 홀랜드와 사망 후 카마리에게 저질러진 모든 행위를 기록한 영상이었습니다. 법정의 반응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배심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여러 설명은 그 법정의 분위기가 말로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였다고 묘사합니다. 코리 홀랜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상의 상영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미 말들을 흡수했습니다. 이미지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석 부검사 첸 씨는 나중에 그 영상과 그것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되새겼습니다. 그는 카마리 홀랜드를 살아있을 때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을 통해서만 그녀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무게감을 담아 조용히 그 말을 했습니다. 법의학자 데이비드 라이드 제프스키 박사는 부검 결과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끈에 의한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 타살, 확인된 성적학대, 그리고 윌리엄스가 그녀에게 약을 강제 복용시킨 것과 일치하는 카마리의 혈액에서 검출된 필로폰과 암페타민. DHR 담당 직원은 기관의 가족 개입에 대해 증언했는데 카마리의 양육권이 코리 홀랜드에게 부여됐고 시플의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기록됐으며 DHR이 가족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일간의 절차 끝에 2024년 4월 12일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4건의 자본살인 혐의 모두 유죄. 14세 미만 아동 자본살인 유죄. 1급 강간 과정에서의 자본살인 유죄. 유괴 과정에서의 자본살인 유죄. 1급 학문 선교 과정에서의 자본살인 유죄. 추가적으로 학문 선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을 포함한 음란물 제작, 인신매매 공모, 시신 훼손 혐의 모두 유죄. 코리 홀랜드 시니어는 판결을 위해 법정에 있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소리내어 익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 동안 그 자리를 지켰으며 하루하루 출석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마주하지 않아도 될 증언과 증거들을 감당하며 왜냐하면 그것이 딸에게 진 빚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빚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빚이었습니다. 출석하는 것이 빚이었으며 출석한다는 것이 삶에서 최악의 날에 최악의 세부 사항들이 반복되고 검토되고 엘라베마주의 영구적인 기록에 기재되는 방 안에 앉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도. 판결 후 홀랜드는 콜럼버스 레저, 인콰이어러에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에게 사형 판결을 원합니다. 카마리의 삶은 그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고 그러니 그는 아예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은 카마리의 삶과 비교도 안 됩니다. 3문장.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러셀 카운티 보안관 히스 테일러는 2021년 12월 그 새벽부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 판결 후에도 마찬가지로 단호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윌리엄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보안관에게서 나온 그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한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엘라베마주 피닉스시티, 러셀 카운티 순회법원. 데이비드 존슨 판사가 5살 카마리 홀랜드에 대한 강간과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레미 트레메인 윌리엄스의 선고 공판을 주재했습니다. 선고 전에 카마리의 가족 구성원들과 사건에 관련된 다른 이들이 피해자 영양 진술을 전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코리 홀랜드 시니어가 일어나 윌리엄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그 방에 있었던 이들에 의해 조용하고 완전하며 억누른 분노와 억누른 슬픔으로 가득 찬 것으로 묘사됐으며 아직도 진행 중인 무언가에서 나온 말들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카마리의 첫 번째 사촌은 법정 앞에 서서 그녀가 그를 알았던 아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그가 본 아이들 중 가장 많이 웃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 방에서 그 순간에 처음에 그랬던 것만큼이나 절단되듯 닿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형을 선고했습니다. 제레미 트레메인 윌리엄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건의 자본살인 유죄 판결 각각에 대해 그것들은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혐의들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이라고 결정했고 데이비드 존슨 판사는 그것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친 사람들에게 법 집행에서 검찰을 거쳐 코리 홀랜드와 그의 가족에게 그 선고는 가능한 유일하게 적절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정의와 같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루게 할 수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처벌은 법정 절차에서 나옵니다. 정의는 더 복잡하고 더 개인적이며 수십 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카마리 홀랜드의 경우 정의가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하나의 남자에 대한 사형 선고 이상의 것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티 시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플의 사건은 재판 없이 유죄 인정으로 진행됐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윌리엄스 재판이 한창이던 때 크리스티 마리 시플은 러셀 카운티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1급 인신매매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3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유죄 인정의 구체적인 조건은 판결 시까지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죄 인정 그 자체는 공개 기록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크리스티 마리 시플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연사전에는 석방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리 홀랜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플도 윌리엄스도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말했었습니다. 그 감정이 그 법정에서 그가 느꼈던 것이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크리스티 시플은 감옥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카마리 홀랜드 사건에서 가장 불안하게 하는 질문들 중 일부는 윌리엄스와 시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있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들은 어떻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떻게들이 답해지지 않는다면 카마리 홀랜드와 같은 아이들에게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특정 실패들이 이 사건에서 이미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 시플에 대한 아동복지 시스템의 대응입니다. 그녀는 아이들 주변에서의 약물 사용에 대한 2건의 중범죄 혐의를 2018년과 2019년에 받았습니다. 2 혐의 모두 카마리의 죽음 당시까지 계류 중이었습니다. DHR은 관련 가족에 개입했습니다. 카마리의 양육권은 코리 홀랜드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시플은 여전히 카마리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카마리가 살해된 밤에 그 접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홀랜드가 법원 명령을 위반해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복잡성을 추가하지만 핵심 사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활성화된 중범죄 약물 혐의를 가진 여성이 그녀가 이미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 아이에 대한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이 카마리를 죽게 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제레미 윌리엄스의 전력입니다. 2005년 의심스러운 영아 사망, 2009년 아동학대 혐의, 2012년 무죄 판결,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별도의 사건, 2021년 8월 계류 중인 조지아 혐의, 성범죄자 등록 없음, 적극적인 지역사회 감독 없음, 콜럼버스, 피닉스 시티 지역에서 자유롭게 생활 중, 이 모든 것이 쌓였을 때 그 어느 것도 그의 다음 희생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시스템적인 것으로 아동 안전 기반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기록들을 가진 사람들,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사건들,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집계되는 중앙 집중화된 방식이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일은 엘라베마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 계류 중이던 혐의는 자동으로 엘라베마 수사관들에게 표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완전히 조립됐더라면 행동 의무를 창출했을 패턴은 분산된 채 남아 있었고 누군가가 그것들을 연결하기 전까지는 이런 시스템적 실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은 코리 홀랜드였습니다. 딸의 죽음의 근원들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도 그에게서 그녀를 빼앗은 결정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로서 그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딸이 받지 못한 것, 즉 자신을 정말로 지켜주는 어른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정책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진 집에서 딸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경험한 아버지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카마리 홀랜드는 2021년 11월 23일에 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케이크와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넓고 열린 세상이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나이에 자신 앞에 있다고 인식하는 방식으로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어디선가 느끼는 방식으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느낌. 5번째 생일은 그런 것이었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들을 위한 출발점이었어야 합니다. 6번, 7번, 8번, 학교, 친구들, 무릉덩이, 토요일 아침 만화와 엄마 가방에서 찾아낸 마카로니 치즈. 수십 년의 평범하고 비범한 삶. 하지만 그 삶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그것들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은 이름들이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마리 홀랜드는 사건 번호가 아닙니다. 그녀는 사법 체계의 통계가 아닙니다. 그녀는 언젠가 나이든 여성이 됐을 어린 소녀였고 그 삶은 중요했으며 그 이름은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레미 윌리엄스는 현재 엘라베마 사형수 대기실에 있습니다. 크리스티 시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코리 홀랜드 시니어는 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마리 홀랜드, 2016년 11월 23일생, 5살, 끊임없이 웃던 소녀. 이제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의 가슴 속에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